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동현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메타버스,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메타버스와 버추얼 스포츠라고요. 올해 1년 동안에 이 IT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메타버스인데, 자, 그럼 메타버스가 과연 뭔지, 왜 그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91년에 키스트에서 가상현실 연구실을 처음 만들어서 그 연구실장을 했고요. 그리고 99년에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주관을 해서 초대 기관장을 했고요. 즉 그 게임종합지원센터는 나중에 게임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현재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렇게 변신해 나갔죠. 그리고 쭉 계속해서 하여간 이 가상현실 관련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원래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거는 최근 들어서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올 초에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기존의 MMORPG 게임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우리 게임은 메타버스 게임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나스닥 상장이 되니까 이 메타버스가 돈이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만 전 산업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걸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표에서 보시면 맨 위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구글 트렌드에서 얼마나 검색하는지를 지난 1년 동안의 통계 자료입니다. 보면 한국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냥 막 치솟아 있죠. 근데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는 한번 중간에 팍 치솟았다가 확 꺼졌어요. 저 때가 언제냐면 올해 5월 8일입니다. 그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 회사는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확 올라갔어요. 관심을 보였다가 저 또 페이스북이 지금 주가 관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싹 식어서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어떤 용어를 쓰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를 전 세계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영어권에서는 버추얼 월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가상세계, 중국은 허위세계,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상세계 그러면 그거 한물간 기술 아니야 이러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핵심 기술이 되는 가상현실 기술이라는 게 뭔지 우선 이제 좀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을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여기서 중요한 건 보이게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느끼게 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MD 썼다고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HMD는 그냥 시각 디바이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오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통을 할 때 오감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컴퓨터하고 아니면 원격지에 떨어진 사람하고 나 사이에 오감을 이용을 해서 소통을 하자. 그게 가상현실 기술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문자 타이핑 다 하시죠? 이 PC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전 인류가 타이피스트가 됐어요.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인류가 이 타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타자기라는 놈이 맹랑한 게, 옛날 기계식 타자기는
키는 이제 활자가 올라갔다가 다음 키 누르기 전에 내려오면 다음 키를 누르면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누르면 키가 올라갔다 내려오기 전에 다음 게 올라가면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일일이 풀어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어느 스피드 이상 빨라지지 않게 고안이 된 게 QWERTY 그래서 쿼티 키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디바이스를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다 놓고 소통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이제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의 그 테크놀로지 트리를 보면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평형 감각, 여섯 번째 감각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입력 디바이스가 있고 출력 디바이스가 있고 그 가운데 핵심 기술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일일이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최근 이슈가 될 만한 거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각 쪽에서 아까 그 HMD가 그 시각 디바이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상현실 기술에서 시각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입체신데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면 입체감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입체감을 느끼는 요소가 이렇게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한 시차예요. 그래서 HMD가 렌즈가 두 개가 있고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서 거기에 서로 다른 영상을 보내줌으로 해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게 하나 빠졌다고 해서 입체감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요소들을 만족을 하면 약간 임장감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HMD는 저희 1세대 그 가상현실 연구자들이 포기한 디바이스예요. 이 디바이스는 가정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험해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정에서는 못 쓰고 전문가용으로 옆에 누가 가이드가 붙어서 보호해주면서 리드해주지 않으면 이 장비는 쓸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입력 디바이스는 이런 3D 스캐너는 전신 스캐너 그다음에 건물을 단위를 스캐닝할 수 있는 것부터 드론으로 해서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이 지형 산 같은 것도 스캔할 수 있는 장비까지 다양한 게 있죠. 그다음에 또 요즘 많이 쓰기 시작하는 360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카메라 그래서 이거는 버추얼 스타디움 하는데 활용을 하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출력 디바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의 출력 디바이스인데, 자 HMD가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죠. 머리에 쓴다고 해서. 근데 요즘 얘기하는 AR 글래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HMD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HMD가 시야를 가려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만든 HMD예요. 그래서 그걸 시스루 HMD라고 그러고, 이걸 광학적으로 해결을 한 게 옵티컬 시스루 HMD고,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HMD 앞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카메라로 바깥 세상을 찍고 CG 영상을 같이 합성을 해서 볼 수 있게 한 게 비디오 시스루 HMD입니다.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즘 이제 고급 승용차에 많이 이제 장착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프로젝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 LED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가정에도
그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양한 시차가 없어도 입체감을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맥스 영화관에 가면 그 입체 안경을 안 쓰더라도 그냥 일반 화면인데도 상당한 입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몰입감을 느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화질이 일단 좋고 초대형 화면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크린의 이 프레임이 내 시야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 안에 가상 세계가 있고 스크린 바깥에 실제 세계가 있는데 실제 세계가 내 눈 안에 안 들어오니까 가상 세계만 내 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몰입감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서도 굳이 HMD를 안 쓰고 초대형 화면이 거실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각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00인치 디스플레이 뭐 이미 기술적으로는 이제 다 개발이 돼서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200인치 정도 되면 세로 높이가 2.5m입니다. 가로가 4.4m고요. 그럼 보통 아파트의 거실이 천정 높이가 2.4에서 2.5m니까 충분히 거실 벽면 하나를 통째로 디스플레이로 채울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 문제는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겠죠, 저게? 그러면 TV 주문하면은 사다리 차가 와갖고 창문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도 못 들어오고. 이 유통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타일식으로 돼 있어요. 뭐 30cm 또는 50cm의 타일식으로 돼 있어서 이어붙이면 돼요. 무한대로 늘어나죠. 그래서 마이크로 LED면 충분히 이제 가정에도 보급이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110인치가 1억 7천 정도 하니까 아직은 가정에서 사기는 힘들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정 뭐 1,000만 원대 정도로만 떨어져도 이제 가정에서 이제 200인치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각 쪽인데요. 입체감을 느끼는 거하고 또 중요하게 뭔가 하면은 소리도 입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라운드 스피커는 수평으로는 자유자재로 방향을 돌릴 수 있죠. 소리가 위로는 안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려면 위에 스피커가 하나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사람이 소리의 방향을 느끼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의 방향을 느끼는 원리는 귓바퀴 모양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오는 소리는 귓바퀴에서 반사돼서 고막으로 들어가고 뒤에서 오는 소리는 귓바퀴에서 회전을 해서 들어가요. 옆에서 오는 소리는 고막으로 직접 들어가고 이 직접 반사 회전 이때 고주파하고 저주파 사이에 시간차가 생겨요. 그 시간차를 뇌가 인지해 갖고 이 소리가 뒤에서 오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어렸을 때 훈련에 의해서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을 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막 박수 치면서 이리 와 그러고 그러죠. 그게 소리의 방향을 느끼게 훈련을 시키는 게 인류 역사에서 쭉 우리도 그런 원리를 알고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럼 거꾸로 소리는 원음을 녹음을 해서 거기에 고주파하고 저주파를 분리를 해갖고 강제로 시간차를 주면 그냥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 수 있어요. 뒤로 가게도 만들고. 이제 그게 이제 3D 사운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녹음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위치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직접 녹음하는 방법은 이제 저렇게 더미 헤드 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머리 모양으로 해놓고 귀 윗바퀴 모양도 똑같이 해서 고막 부분에다 마이크를 양쪽에다 꽂아가지고 녹음을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듣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요즘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VR 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4개의 마이크를 이 사면체 모양으로 방향을 둬가지고 소리를 녹음을 해서 소리의 방향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걸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D 사운드의 맹점이 뭐였는가 하면, 일반 스피커로 하면은 소리가 벽에 반사돼서 오거나 하는 거하고 직접 오는 소리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그 3D 사운드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꼭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꼭 쓰고 이용을 해야만 됐는데, 최근에 소니가 일반 스피커로도 3D 사운드가 될 수 있게 그런 스피커를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 안에는 또 다른 작은 스피커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3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하나마다 소리를 자기가 내보내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 특성을 마이크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 방안의 반사 특성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해서 소리를 자유자재로 방향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이제 지금 그 소니에서 개발한 3D 사운드 스피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메타버스에서 또 이슈가 되는 게, 무관중 공연이나 무관중 경기에서 관중들의 함성 소리를 이 공연자나 경기자들이 어떻게 들을 거냐라는 게 또 하나의 이슈예요. 그런데 이걸 무작정 온라인으로 관중들 함성을 무조건 합성을 하면 환경음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소리가 뒤범벅이 돼서 우왕왕하고 울리는 소리 말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필터링을 해서 환경음은 제거를 하고 사람 목소리만 따서 그거를 합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기술로는 작년에 올해 BTS 2차 온라인 공연에서 800명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믹싱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이건 계속 시간이 흘러올수록 숫자는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오디오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자연의 소리에다가 인공의 소리를 합성을 해서 그 효과를 증대시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포 있는 데에 가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해서 폭포를 찍으면 그 앞에서 득음 훈련을 하는 명창의 판소리가 같이 나와가지고 이 폭포 소리를 뚫고 명창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앱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디오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각인데요. 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그런데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초대형 화면이 있다 쳐요. 거기에서 내가 어느 숲속을 거닌다, 아니면 무등산 등산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3D 사운드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이 머리 위에서 새소리도 들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겠어요? 피톤치드 향까지 나면 진짜로 힐링이 될 것 같겠죠. 그래서 후각 디바이스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일렉트로닉 노즈라고 그래서 전자코, 그래서 이 기기만 갖다 대면은 냄새 성분을 다 분석을 하고 하는 장비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다운사이징 할 거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출력 부분이에요. 출력 부분은 오래전부터 시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 냄새 나는 영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영화가 발명된 거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시도를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영화관 극장에서 천장에서 향수를 뿌려준다거나 이제 이런 그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이 거대한 홀에 향수를 뿌려대면은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시도하고 뭐 실패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은 디바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아주 원시적인 디바이스가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야끼니쿠라고 그래서 코 불고기. 그래서 저 동그란 카트리지 형태의 디바이스를 그 아이폰 이어폰 잭에다가 꽂고 앱을 돌리면 화면으로는 불고기 굽는 그 화면이 나오고 그 굽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면 그 디바이스에서 그 열이 나가지고 거기서 불고기 향을 뿜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앉아서 풀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앱이래요 이게. 그런데 이게 최근에 아이폰이 이어폰 잭이 없어졌잖아요. 그 바람에 얘도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상태가 되긴 했는데, 뭐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죠. 그 이제 본격적인 이제 후각 출력 디바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MD 밑에다가 착탈식으로 장착을 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칼라 프린터의 카트리지처럼 냄새 카트리지를 여러 가지를 장착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때에, 그러니까 필요한 화면이 나올 때 그 화면에 맞는 냄새를 컴퓨터가 컨트롤을 해서 뿜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향료의 종류예요. 향료가 대부분 액체인데 하나만 고체예요. 근데 액체로 할 경우에 그 액체를 사람한테 뿜어대면 옷이나 콧구멍 안에 잔여물이 남습니다. 근데 냄새는 여러 가지 냄새가 섞이면 시궁창 냄새에 수렴해 가요. 물감을 섞으면 검은색의 수렴해 가듯 냄새는 섞이면 시궁창 냄새에 수렴해 가기 때문에 이 악취 때문에 이제 그 곤란한 일을 겪겠죠. 그런데 그러면 휘발성을 높이면 되는데, 휘발성을 높이면 이나물질이 돼버려요. 향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재개발된 게 고체입니다. 고체가 바로 기화되면서 3초 안에 그냥 공기 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향기 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때가 이제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는 일본 회사인데 대표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 백화점에 그 향수 화장품 매장에서 이 샘플 그 냄새 맡는 그거를 대신해서 하는 키오스크 형태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바로 숲속을 거닐면서 피톤치드 향을 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다음에 미각 부분은 아직 지금 연구 개발 단계고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롤리팝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막대 사탕이죠. 은으로 된 철판을 혀에다가 대고
단맛을 느끼는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면 단 걸 먹지 않았는데 단맛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 치료에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입에 넣었다 뺐다가 도로 못 넣죠. 자기 입에서 나온 것도 그 냄새도 나고 찝찝해가지고.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이게 클리닝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커다란 숙제이기 때문에 아직 이 미각 쪽은 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각 쪽은 온몸이 다 센서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시도된 게 이제 아무래도 게임 쪽이 허용 오차 범위가 넓어도 용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게임 쪽에서 많이들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제 산업 쪽으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햅틱 수트, 이제 몸에 둘러서 뭐 총 맞은 자리, 총을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이브레이터가 떨어가지고 내가 총 맞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각종 이제 운전 용품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좀 특이한 걸 소개를 해드리면, 입력하고 출력이 한 디바이스로 같이 되는 디바이스예요, 이거는. 그래서 팔뚝에 감아놓고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하면 여기 팔뚝에 있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에 보내서 총이 발사되는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입력부고, 출력부는 반대로 이 근육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내 손에 손가락 끝에 뭐가 내려앉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출력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손에다가 어떤 디바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을 이용을 해서 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유니크한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손바닥 전체에 이제 130개 정도의 출력 장치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부풀려가면서 손바닥에 마치 뭐가 잡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디바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형 감각은 모션 시뮬레이터들은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테니까 강제로 이제 3차원 위치 변화, 그 다음에 3차원 회전, 그래서 6가지만 하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육자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파크에서부터 시작은 했지만 점점 다운사이징이 돼서 지금 현재는 PC방까지 들어갔어요, 모션 시뮬레이터가. 그리고 이제 국내 몇몇 회사들이 가정용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이런 모션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기술, 이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그러면 가상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가상 세계를 논리적 가상 세계와 물리적 가상 세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많이 하는 로블록스나 아니면 제페토 이런 건 논리적 가상 세계죠.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진 가상 세계예요. 그리고 물리적 가상 세계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실에서 내가 초대형 화면으로 숲속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새소리를 듣고 피톤치드 향을 맡고, 이건 내 거실을 숲속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적 가상 세계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병존해가면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부하고 그다음에 저 광주광역시에서도 2주 전에 그 시장님이 AI 메타버스 허브 도시 선포식을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허브가 되겠다, 광주광역시가 이제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지난 여름부터 쭉 그 TF팀이 준비를 해온 거였어요. 연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했고, 그 중에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답게 가상 문화 도시를 광주에서 만들자. 그래서 이 커다란 그 가상 도시 안에 뭐 스포츠 시설,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런 문화 관광 시설을 전부 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는 뭐 북쪽에는 백두산, 남쪽에는 한라산, 뭐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을 다 배치를 해서 여기에 시민들을 거주시켜서 가상으로 거주를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오늘을 동네 마실 나가듯이 오늘은 백두산 잠깐 올라갔다 올까 뭐 이러고, 오늘은 뭐 어디 독도에 갔다 올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는 이제 뭐 공연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박물관도 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실현이 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버추얼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상 박물관은 이제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시장에 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어디 데보다 이제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작년에 개관한 가상박물관인데 이제 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예가 돼서 이제 이걸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저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박물관 건물이 보이죠. 저것도 가상 건물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건축가가 메타버스 설계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5대 건축 설계 사무소 중에 하나예요. 삼성그룹 계열의 건축 설계 사무소인데, 거기가 어느 빅테크 기업하고 같이 해서 메타버스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메타버스는 지금 제페토나 이런 것처럼 만화 같은 그런 뭐 게임 같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실제 세계하고 똑같은 도시 설계를 제대로 한 그런 그 세계관의 메타버스가 아마 곧 출현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없어져서 사라져버린 문화재도 얼마든지 가상 공간에서 복원을 해가지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 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은 이미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도서관에서 실감 서재라고 그래서 마치 뭐 미국 SF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뭐 허공에다가 화면이 뜨고 거기에서 뭐 자료를 막 손으로 넘기면 자료가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 비대면
비대면 공연은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 메타버스 쪽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한 가지 예로 BTS의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한 팬미팅에서 이틀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600 그러니까 700억 내외예요. 이 정도면은 전 세계 투어를 다녀도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다녀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단 이틀 만에 버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돌아다니느라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느라고 안 들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700억씩 벌어대고 있으니, 그래서 특히 이 비대면 공연 쪽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버추얼 패션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쭉 해오던 건데, 좀 특이한 거는 아바타 패션쇼를 했어요. 올해 5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아바타 패션쇼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바타들이 좀 체형이나 이게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옷도 그거에 맞게 이제 좀 비현실적인 옷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이 실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패션쇼를 하고 내 아바타한테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이 만나서 보고, 야, 그거 옷 멋있다 그러고 칭찬하고 이제 그러면 이거 나도 그럼 실세계에서 나도 한번 이렇게 입어볼까,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디자이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아바타 옷하고 똑같은 실제 옷을 또 팔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 세계하고 실세계를 그냥 연동을 시켜버린 거죠. 이런 시도가 이제 패션 쪽에서, 아바타 패션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관광은 지금 전 세계가 버추얼 서울, 버추얼 싱가포르, 그래서 길을 쓰고 지금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상 도시, 실제 도시를 가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오지 않아도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관광을 하다가 이제, 야, 여기는 관광 스팟이 진짜 꼭 한번 내가 가볼 만하다 그러면 탁 집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직접 관광을 가게 이제 그렇게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VR 처치 2.0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아주 쉽게 해결을 했어요. 기존의 상용화된 VR 플랫폼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알트 VR이라는 VR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VR 챗이라는 채팅 플랫폼,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VR에서 하는 레크.net,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목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비트코인으로 받고, 이런 식의 시도가 이제 교회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포츠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제 이게 가장 오늘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IOC에서 올 초에 IOC 위원장이 IOC의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5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버추얼 스포츠 개발을 장려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작년 말에 e스포츠하고 관련해서는 그 부회장이 한국의 세계 e스포츠 연맹하고 싱가포르의 국제 e스포츠 연맹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당신들은 스포츠 단체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동안 그 IOC에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e스포츠를 스포츠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문제로. 그런데 스포츠로 보기에는 피지컬하게 움직임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쪽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버추얼 스포츠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서 이제 IOC가 확신을 가졌는가 하면 작년 12월 달에 유럽 사이클 로드레이스 대회를 세계 로드레이스 대회를 버추얼로 했어요. 그 미국에서 개발한 지위프트라는 온라인 사이클 게임인데 이거는 집에 있는 그 사이클 머신에 센서만 달면 그 센서에서 바퀴에 돌리는 거를 신호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내서 그 내가 얼만큼 빨리 달리는지 정보하고 다른 사람이 달리는 스피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실제 또 도로 로드레이스 경기장 그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다 세계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보기 좋게 성공을 했어요. 22개국에서 132명이 출전을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대회를 마치는 바람에 이제 버추얼 스포츠도 스포츠 경기로 인정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좀 아직은 문제가 있어요. 이 대회가 끝나고 오스트레일리아 선수가 클레임을 걸었어요. 이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오후 3시에 출발을 했는데 이 호주 선수는 새벽 1시에 출발을 한 거예요. 동시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내가 좋은 성적을 못 냈다, 이제 이런 클레임을 걸었는데 결국은 공간은 초월할 수 있었는데 시간은 초월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차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하는지도 몰랐는데 도쿄올림픽에서 버추얼 스포츠 대회를 했어요. 자기네 일본 게임 2개 하고 미국 게임 하나, 스페인 게임 하나. 조정은 게임이 아니고 실제 헬스 센터에 있는 조정 연습하는 그 장비에 화면도 없이 시간당 얼마나 많이 땡겼냐, 이제 이것만 갖고 시합을 한 거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일본이 e스포츠 대회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e스포츠는 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 쏙 빼고 지들끼리 하다가 완전 대실패를 했어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이런 거 하는지도. 그다음에 아까 지위프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버추얼 스포츠의 앞날을 보여주는 가장 이제 좋은 사례예요. 여기가 사이클 머신만 있는 게 아니고 런닝 머신하고도 연동을 시키고 이렇게 돼 있고, 자기네가 직접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파는 것도 있지만 일반 타사 제품 사이클 머신에다가 센서만 붙여도 바로 연동이 되게 해서 이 온라인 상에서 이제 다 공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동계 스포츠로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덕분에 각종 동계올림픽 동계 스포츠들은 다 가상현실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온게임넷이 이제 회사는 없어졌지만 채널은 아직 있는데, 온게임넷에서 이제 재작년에 이제 게임 돌림픽이라고 그래서 아이돌 버추얼 스포츠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버추얼 스포츠도 이벤트화 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VR 스포츠실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VR 스포츠 쪽으로 탑 2가 있는데 이 앱놀이라는 회사는 전부 HMD를 쓰는 걸로 해서 거의 모든 종목의 스포츠를 VR 버추얼 스포츠화를 이미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일 스퀘어라는 회사도 이제 여기도 꽤 오래된 버추얼 스포츠 회사인데 다 함께 야구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를 개발한 팀인데 여기도 이제 각종 스포츠들을 전부 버추얼화 작업을 지금 완성을 해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그러니까 스포츠 테마파크 이게 지금 거의 다 지금 망했거나 아니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그래도 여태까지 버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 VR 테마파크가 올 여름부터 다시 재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확산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VR 버추얼 스포츠 시장도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있건 없건 간에 계속되건 아니면은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건 간에 버추얼 스포츠가 이제 e스포츠 지금 현재 e스포츠 인기 못지않게 더 활성화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